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진짜 강의하실 우리 현우 정영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얼문화 원고원장이시면서 부산 KBS 시민대학 강사를 하시고 앞에 있는 책을 많이 이렇게 서술 쓰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 마련돼서 서울에서 처음 이런 큰 무대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경주에 내려가서 한 30년 동안 한국 상고사와 그 풍류도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그 결과물로 책을 한 5권 정도 발표를 했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틀이 정리가 얼추 다 되어 가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풍 선생은 아마 저하고 한 15, 16년 전에 이미 만났었고 간간히 만나면서 풍류도 얘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 많이 뛰셨고 저는 사실 대외 활동을 안 하고 거의 학문적으로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환단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과연 한민족이 상고 시대에 상당한 문화민족이었고 영광이 있었던 민족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새롭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고 그 역사적 토대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통일시대와 풍류도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무거운 주제고 또 신동방 르네상스는 가능한가 하는 부제를 달았는데 주제가 무겁고 커서 아마 그 내용이 다 설명드리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제 나름대로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전체 내용을 지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얘기한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그 공공시라고 하면 낯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 세력이 공공 세력, 공공적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공공을 넣고 풀었을 때 많은 부분이 풀리고 역사도 풀리고 문화도 풀리고 제 관점에서는 풍류도 해석할 수 있는 틀도 풀리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공시라는 세력은 일단 나오겠지만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 자장 스님이 우리가 잘 아는 자장 스님이 그 중국을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한 말씀 중에 신라 김씨 세력은 사카족인 것처럼 찰리족인 것처럼 말해놓고 동이 공공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때 그 문구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신라 김씨 세력들은 사카 계열하고 연결이 되고 이전의 박씨 계열은 동이 공공 계열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됐었고 어쨌든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걸 모토로 해서 신라 김씨 왕족도 연구를 해서 출판을 했고 공공시도 출판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공시를 집어넣으면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기원전 233년에 단군이 창업했다는 시간이 맞아 들어가요. 첫째가 강론에 가서 하고 일단 제 관점은 뭐냐 하면 공공시라는 분들이 요 바로 중원에 살았었는데 아직 황제가 내려오기 전에 중원 세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하고 염제 치우가 전쟁을 할 때 해고 나서 나중에 황제 세력이 내려왔을 때 일시적으로 공존을 하다가 황제계에 의해서 축출이 되는데 어디로 축출이 되냐 하면 북경에서 북쪽으로 65km 지역에 가면 미룬현이라고 있는데 그
유릉으로 축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공공성 유지라고 해서 북경대학교에서 발굴까지 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일단 1차 이주가 됐다가 여기에서 홍산문화지역으로 넘어가서 곰 토템족하고 만나서 단군왕검 사회가 성립됐다 하는 게 제 기본적 가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단군왕조가 성립이 돼서 기원전 233년에 성립이 돼서 한 1250년 마이너스 1250년에서 40년 경에 은나라 무정 8년에 멸망을 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요동 남부 지역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들이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진국이 형성됐었고, 이 진국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진안 12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사로국 세력들이 박씨 세력이 신라를 창업했다, 이렇게 한 게 제 기본적인 역사 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풍류도 같은 경우도 풍류 사상의 핵심이 공공시가 가지고 있었던 우주 생명관이 단군왕검 시대로 전달이 되었다가 단군조선에서 1차 이동을 할 때 서북한과 요동 남부와 서북한 쪽으로 내려갔다. 이게 진국 사람들한테 전달되었다가 신라 박씨 계열로 전달된 것이 바로 풍류도의 역사적 흐름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 하나는 역사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풍류 사상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 판단이 그런 거예요. 통일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의 역사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야 쪽이나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류에 대해서 열광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그걸 모토로 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환단고기가 발표되고 난 후에 100여 년 동안 많은 고고학적 정보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새롭게 발견이 됐어요. 그 새롭게 100년 동안 누적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고사를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단고구려가 맞다 틀리다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통일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 100년의 여백 동안 쌓인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연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둘째는 통일 시대를 어떤 정신, 어떤 문화 정신을 가지고 끌고 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통합, 정치 통합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 통합 문제하고 우리 민족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통일 조국을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래된 미래상고사를 알아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만 단순하게 공부하면 역사학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약간 사상적이라든지 정신문화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세상이라는 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혹은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리듬이 있는데, 그죠? 그 리듬을 발견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문화적인 의지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로 이뤘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역사가 전개된 리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가 정립이 안 되면 나중에 늘 뿌리가 정립이 안 되면 줄기와 가지와 꽃이 피는데 인식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신동방 르네상스가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고대사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고대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정신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오늘에 되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하늘 문화를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상적인 것을 땅에다 구현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도 문화가 거부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순 시대부터 거부되기 시작하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중국에서 패도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백성들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 요순 시대인데,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를 굉장히 이상적인 선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양 문화야말로 공공 세력이 중원에 있을 때까지 사실은 선양 문화가 유지가 됐고, 이 선양 문화가 동북으로 와서 단군 시대가 됐을 때도 선양 문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가 진국의 형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진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만의 진국, 사만이 성립되고 그 이후 나타난 진국 같은 데 보면, 진국은 상당히 많은 연맹 국가들이 모여서 진왕을 뽑을 때 진왕을 혈통에서 뽑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합의체에 의해서 진왕을 돌아가면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 문화가 사실은 진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 신라 사회에서 박석김이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토대가 그렇게 연결됐다고 저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예 문화로, 풍류 도예 문화로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적어도 그 원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공공 세력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반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에서 패권 정치를 할 때도 한 1000여 년 이상 동안 사실은 그런 선양 문화 또 화백 문화, 그죠? 합의로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한반도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정신문화 쪽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강한 그 긍정적인 그 유전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풍류도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고대사를 정립했다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짧아서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웅 세력이 적어도 천산 혹은 그 너머에서 중원으로 들어왔다가 동북으로 해서 이렇게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한단고기하고 부도지가 있다 하면 부도지 쪽에는 분명히 부도지 쪽에는 환웅 세력이 중원을 거쳐왔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부도지에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염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조종산을 곤륜산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공 세력은 부주산이에요. 근데 부주산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천산이고, 지금 중국 지도책을 보면 중국 천산을 한단산이라고 돼 있어요. 한자 표기로. 우리 한단 고기 할 때 한단이 돼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단서를 찾은 게 바로 저 구절이에요. 자장 스님이 남겨놓은 구절인데,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족속과 같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동이 공공을 우리가 끊어 읽는지 붙여 읽을지 사실 문제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공공이란 키를 집어넣고 공공에 관한 모든 그 문화적 흔적이나 문헌적 흔적을 추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했는데, 제가 보면 우리 문화에 사실은 우리 광고 카페에 보면 한민족 동이족인가 하는 코드도 있거든요. 그 질문인데 왜 그렇게 넣냐 하면 우리가 뭐 동쪽에 사는 이족이라는 그냥 보통 명사로 이렇게 쓰면 동이족은 맞을 수 있는데, 사실은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산동반도 회화 지역에 동이가 활동할 때, 적어도 선진 시대에 동이가 활동할 때 우리는 분명히 동북 지역에서 단군조선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북 지역의 단군숙신, 단군조선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 동이 세력은 산동과 회화 지역에서 분명히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두 세력을 같이 봐야 되는지 분리 봐야 되는지 하는 관점을 가져보면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동이가 새 토템을 가지고 있다고 칠 때, 그럼 우리가 단군 신화가 새 토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러니까 동이가 우리 문화에 편입된 건 분명한데 주류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길게 얘기하면 길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저는 공공 세력이 어쩌면 신라 김씨 이전 한반도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정신 문화를 남긴 세력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공공 세력이 어떤 세력? 공공 세력은 사실은 중국 문헌의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공공 세력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안 해요. 아직도. 지금 중화 3조당에도 보면 공공은 안 들어가요. 근데 신화 구조를 보면 공공은 분명히 신석기 중기의 황하 중류 지역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자기네 조상이라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단군 신화에 보면 요임금 말년에 단군이 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기에 보면 순임금이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키자 이렇게 건의해서 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임금 말년에 공공 세력이 북경 지역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았던 것이 제가 보면 단군 신화에 단군 조선이 성립된 시기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공공이 처음으로 이주했던 북경 북쪽 지역이 중국 고지도에서 보면 단주라고 하는 또 백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저 지역에서만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단군 할 때 단목 단자고 백단 흰 백자에도 단목 단자 할 때 우리 박달남하고 연상시키는 그것이 바로 공공 세력이 첫 이주했던 그 공간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공공이 이주했다는 거는 저렇게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괄지지 같은 데도 보면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룬 현지에도 보면 저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 공공을 유릉으로 보냈는데 공공이 미룬현 연락천 남쪽에 공공성을 짓고 살았다. 수나라 초에 미룬현성 안에 단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에 보시면 나오지만 백단현과 백단산이 나와요. 근데 저 백단현은 서한시대에 설치됐는데 백단현이라는 명칭 자체가 백단산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백강 선생 같은 경우도 저 백단이 우리말 박단을 한자식으로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첫 이주한 그 동네 수원이 발원한 지역이 박달산이고 또 그가 살던 지역이 백단현 단주 이런 식의 명칭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목 단자를 쓰는 명칭은 중국의 지도에서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것도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신백강 선생 같은 경우는 요 박달강이 조선하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답사 갔을 텐데 여기 이제 우시라 박사도 있고 심곡 선생도 있는데 우리 셋이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었는데 우리가 저녁에 8시 반 깜깜할 때 들어간 집인데 빈관에 들어가는데 거기 현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백단촌 지부장이고 백단촌민위원회고.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제 생각에 혹시 저게 박달촌의 지명하고 관련되지 않았냐 하는데 미룬 현지를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저 동네 가장 일찍 생겼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아침에 밥 먹으러 나가니까 또 백단 반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백단 뭐 호텔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동네 가보니까. 이 백단이라는 지명, 박달이라는 지명이 지금 공공이 1차로 이주했던데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운봉산이에요. 그리고 공공성이 있었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겨울에 우리가 답사를 갔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밑에 사진이 있었거든요. 물이 이렇게 잘 고이는데 풍광이 상당히 좋고 실제로 이 공공성은 북경대 역사학에서 발굴까지 마친 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공이라는 코드를 넣으면 요임금 말년에 중원에서 축출돼서 동북으로 왔고 그들이 북경 북쪽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활동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건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사 갔을 때도 보면 그 지역에
간판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공선이라는 간판이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름에 요 은봉산에서 내려다 본 미룬 수고인데 공공성이 요쯤 위에 있거든요. 위치가 지금은 연락현 여기 마을이고 요 뒤쪽으로 보면 토성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아마 토성인 것 같은데 토성이 남아 있는데 요게 옛날인가 북연인가 뭐 아마 그 기원 후 3, 4세기의 그 토성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순시기 공공성 복원도라 해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다가 이렇게 복원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 정도로 공공이라는 세력을 넣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 그 조상들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분명한 단서가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코드를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최근에 그 신백강 선생이 발표한 내용에서 더 사실 100%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저 공공성 앞에 흐르는 강이 지금은 조하인데 그 강이 송나라부터 해서 명나라 때까지는 조선하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저 공공성 바로 앞에 흐르는 강이. 그래서 이건 아까 말했듯이 공공이 여기서 출발해서 공공성 유지로 와서 이들 지역에서 단군 왕검 사회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단군 조선은 어쩌면 북경 바로 위에서 출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 미룬현이 북경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미룬현 앞에 흐르는 강을 송나라 원나라 때까지 조선하로 불렀다는 이거는 그냥 추정이 아니라 그 신백강 선생이 사고 전설을 다 뒤져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신백강 선생은 지금 제 책을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을 못 시켰는데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신백강 선생이 이걸 찾아주신 게 제가 지금 가설을 입론을 세우고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보충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송나라 때 편찬된 무경총효하고 왕기공 행정록에 북경시 북쪽 미륜현 경내를 흐르는 조하를 조선하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헌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공공성 현장인데 공공성 앞을 흐르는 게 조하고 뒤쪽으로 흐르는 게 백하고 이게 만나서 조백하가 해가지고 발해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연산산맥이 있는데 연산산맥을 넘어서 발원하는 모든 물이 합수돼서는 난하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게 단군조선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로 보면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다른 뒤에 자료도 보이지만 고죽국 경내 이런 데가 다 단군조선의 경내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조선하, 요게 조선하가 조하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신백강선이 찾아놓은 무경총효를 보시면 저게 이제 북송 때 군사제도와 이론을 기록한 그 관찬사서인데 왕명에 의해 가지고 두 사람이 4년 동안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쭉 이게 뭐냐면 북송의 수도인 개봉 지역에서 북경을 지나서 요 나라 수도인 중경인 영성현으로 가는 그 길목을 설명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쭉 빼고 이 100여 하를 지나 아까 그 보면 백하가 100여 하가 백하로 나중에 바뀌어요. 청나라 때. 그러니까 백하를 지나서 70여 리를 가면 단주가 나오고 또 지나가면 고북구에 도착하기 전 90리 지역에 조선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조선하 90리 지 북지 고북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북구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고대부터 그 동북 지역 그 유목민들하고 북경 지역하고 왔다 갔다 왕래하는 아주 선사시대부터 왕래하는 가장 주 도로가 바로 저 고북구인데 지금도 그쪽으로 모든 그 고속도로 기찻길이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하고 백하가 만나서 조백하가 돼서 발해만으로 들어가고 요 연경에서
고북구를 지나서 중경으로 가는 길목을 설명하는 과정에 바로 이 조선화가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최근에 중국에서 북경에서 가려면 이쪽 승덕이나 이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문화 지역으로 가려면 넘어가는 모든 길목이 바로 이 고북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경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북구를 넘어가기 전 90리 지점에 조선화가 흘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송나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조선 연구한 모든 자리의 상식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무경청에서 원나라 학자까지 조선화 개념이 나오는데 북경 지역에 그럼 적어도 원나라 때까지는 중국에 있는 엘리트들이 공공성 앞을 지나는 강을 조선화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기공 행정록이라는 데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거기는 표현이 조리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리하를 리자가 오기로 보는 거예요. 이건 신백강 선생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또 봐도 맞는 게 뭐냐 하면 봐요. 요 조리하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리하가 일명 7도한데 90리를 더 가면 고북구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무경청류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리하라고 표기된 것도 조선하의 오기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고북구 가기 전에 90리 전에 흐르는 강을 그렇게 했다 했으니까 저거는 오자가 맞는 거죠. 그리고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몽골 사람, 원나라 사람 웅몽상이 북경 지역의 지방 사진인데 석진지집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조선화가 등장을 한다 하거든요. 이건 신백강 선생님이 찾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나오는 게 흠정 열하지에 나오는데 같은 위치를 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지금 공공이 첫 이주에서 처음 성을 쌓고 살던 그 앞에 흐르는 강을 분명히 중국에서는 조선하라고 요나라 때까지 원나라 때까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이전은 기록이 없지만 송나라부터 원나라 때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거로 봐서 그 이전에도 계속 그 동네를 조선하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홍산문화 지역에 이제 초점을 더 맞춰서 고조선을 얘기하는데 물론 고조선이 나중에 거기서 시작을 했어도 1000년 이상 단군조선이 유지가 됐으니까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에 분명히 홍산문화까지 가고 나나 지역으로도 확장은 됐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단군조선이 시작한 지역이 어쩌면 북경 바로 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제 주장은. 근데 그걸 또 뒷받침해 줄 말이 어디 있냐면 송나라 사람 나필이 노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산해경에 포함된 해내경을 고조선 사기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고조선 사기를 그러니까 산해경, 해내경을 고조선 사기라고 표현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도를 하나 찾아서 보면 그죠? 지도를 하나 찾아서 보면 동해 그죠? 중국에서 봤을 때 동해 안쪽 그죠? 가까운 쪽, 요 북해 모퉁이 그렇게 겹치면 결국은 이들 지역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해경에서 그죠? 해내경에서. 그런데 그거를 나필은 고조선 사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들 지역에 오버랩이 되잖아요. 고조선이 적어도 북경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흥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태평환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주에 조선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평주가 어디냐 하면 그게 바로 나나 하류 지역이에요. 고죽국하고 옆 붙어 있는데 그 조선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성이 적어도 근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노령현 나나 하류 지역을 중국에서 지도가 계속 바뀌어도 평주, 북평군, 우북평, 요서군, 영평로, 영평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봐요. 아까 제가 공고을 얘기할 때 요임금 말년에 옮겼다 했잖아요. 요 나라 수도가 평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도 평양 이동고라는 거예요. 요동으로 가면 양평, 요양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지금 북한의 평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잉글랜드인들이 미국 가서 뉴잉글랜드 만들듯이, 그러니까 당시의 수도의 명칭이 그 동네에서 리더 그룹으로 살다가 축출된 그 사람들이 이동해서 첫 공간을 만든 데 명칭을 평양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서 저 동네가 계속 평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삼국유사가요. 삼국유사가 진짜 우리가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인 게, 지금 이런 게 새로 나오지만 김부식의 삼국사에서는 저런 거 다 빼버렸잖아요. 우리 상고사를 다 빼버렸잖아요. 그나마 삼국유사의 단서가 남아 있는데, 삼국유사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고려는 본 고죽국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려를 앞에다 고조선을 고조선의 후예인 고려는 본 고죽국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죽국이라는 데가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고죽국이 있었던 위치가 평주, 평양 다 요 동네가 다 평주예요. 그죠? 그럼 지금 아까 말한 그 공공성이 어디냐면 여기쯤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조조가 유성에서 여기 노령에서 유성 쪽을 공격하는 루트에 보니까 유성에서 지나가는데 바로 단주를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노령 쪽에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그 루트 길이 뚫려 있었다는 그 대로가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진서에도 보면 모용황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선비 모용황을 조선공에 진봉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선비족은 요동하고도 거의 관계가 없고 한반도하고는 더더나 관계 없잖아요. 근데 그 선비족 모용황 씨한테 조선공을 진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 이 사람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아까 말한 조선성이 있는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말한 요 평주라고 하는 데가 이들 지역은 요 중국 지도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적어도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건 거의 확실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또 유자산 집에도 보면 여기 두로공 신도비라고 있어요. 이건 지금 그 서안 쪽에 직접 그 비편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비편은 문헌 자료보다도 더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566년에 각자를 한 거예요. 비석에 각자를 해놨는데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현 문명제 황해 후예인데, 이 사람이 도로공이라는 사람이 태녕 말기에 북평장군 조선공에 임명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조선공이 임명된 요 사람들이 조선공이 임명돼서 다 어디냐 하면 북평, 평주 그들 지역이거든요. 나나 하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나 하류 지역이 단군 조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이 지금 계속 누적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지금 그 함양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조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신백강 선생이 책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서 조선건국 고죽 위군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문구가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야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원 텍스트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 미자 지역, 여기 기자를 이렇게 잘못 오기는, 조선 기자가 봉해졌던 그 지역인데 바로 고죽과 백이지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죽국 지역에 기자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 문헌에서도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나나 하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001 카드 키를 새롭게 집어넣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환단고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상고사, 잃어버렸던 상고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를 넣었을 때 더 많은 답이 찾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단군 왕검 사회가 바로 언제 망하냐 하면 은나라 무정 8년에 망했다고 기록에 나와요. 기록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강단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보면 봐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태종하고 예종인가 성종인가가 우리가 도가계통 서적을 다 수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까지 고려 말까지 그 텍스트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리예요. 그럼 적어도 이련이나 이승유는 그 텍스트를 봤다는 소리예요. 그죠? 참고자를 했다는 소리라고. 근데 그 이승유가 기록해 놓기를 뭐라고 해놨냐 하면 단군이 요임금 동시에 섰는데 은나라 호정 무정 8년에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고 그 후에 164년이 지나서 기자가 나타나서 다시 군신관계 국가를 열었다. 일설에는 이후 164년 동안 비록 부자는 있어도 군신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64년이라고 특칭을 했다는 거예요. 100여 년, 150여 년이 아니고 추측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 당시까지 전해놓은 어떤 기록에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64년이라는 게 나왔었다는 거죠. 그죠? 안 그랬으면 저렇게 쓸 필요가 없죠. 160여 년, 150여 년 이렇게 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근데 저기 164년이라고 분명히 특징을 했거든요. 그리고 표현이 그렇잖아요. 왕이 부자는 군신. 그러니까 우리 단군 왕검 사회가 벌어지고 요서 지역의 164년 동안은 그들 공동체를 통합해서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체가 구심점 있는 정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잖아요. 이게 왜 날라갔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은나라 무정왕은 엄청나게 전쟁 준비를 해서 전쟁광인 것처럼 동서남북을 전쟁을 하는데 무정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부호라고 무정의 비가 있잖아요. 이 왕비가 몇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단독으로 출전할 정도로 부부가 전쟁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골문에 보면 우리가 주역에도 한 구절 나오는데 갑골문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나라 무정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공격한 것이 북쪽과 서쪽 지역이에요. 지금 갑골문의 자료가 다 나타나 있어요. 제 책에 다 써놨는데 그러면 무정기가 지나고 나면 토방도 사라지고 기방도 사라져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 무정기의 공격에 의해서 북쪽에 귀방과 토방에 있었던 공방에 있었던 어떤 세력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을 개연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 지도 전체를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여기에 있었던 반유목민들이 사라지면 어디로 갔겠어요? 서쪽으로 하면 사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세력이 밀려서 동쪽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병기 들고 들어오는 애들이 단군 조선 쪽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농사 짓고 천도를 가지고 순박하게 살던 단군 왕검의 주력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족이 헝가리평으로 들어가서 게르만 이동을 시키고 로마가 멸망하는 그런 식의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고고학적 기록이나 자료나 갑골문 자료에서 은나라가 실제로 이쪽까지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문헌에서는 마치 고죽국이 은나라의 제후국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검토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나라 초기에 북경 동쪽으로 그런 고고학적 자료도 안 나오고 실제로 내가 책에는 분석을 해놨는데 중국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죽국이 은나라의 제후국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아까 앞에서 보신 분들 봤겠지만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그냥 고조선의 후예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단군 조선 세력하고
기자조선에서 한시조선으로 변한 세력하고는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군조선 세력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초기 진입한 거는 기원전 13세기예요. 그런데 요서지 이후에 기자가 들어와서 요서에서 새롭게 생겼던 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고조선이라고 하는 기자조선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집단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는 기원전 3세기 이후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한반도는 단군 왕검의 직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1000년 동안 살았다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강화도에 참성단이 생긴 게 설명이 돼요. 그죠? 기원전 13세기부터 한반도는 쫙 깔려있는 엘리트 그룹들이 리더 그룹이 단군 왕검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강화도에 단군이 참성단을 세운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기원전 적어도 3세기 이후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참성단은. 그 이전 진인들이 세웠다는 거죠. 그럼 진인이라는 개념도 이게 사실 동북 지역에서 진인이라는 게 사실 풍류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참진에서 우리가 도가에서 진인하면 참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별신자 진인도 뭐냐 하면 북극성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저 별신자가 북극성하고 연결돼서 나온 글자기 때문에. 그럼 단군 조선 공공이 가지고 있던 기본 개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하늘 세계하고 연결돼서 하늘의 완벽한 이성과 하늘의 완벽한 세상을 땅에다 구현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이라는 말도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첫 두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공공이 이주해서 웅녀와 만나 단군 왕검 사회가 생기고 단군 왕검 사회가 한반도로 들어와서 쭉 이동해서 진안으로 연결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박혁거 세력가 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진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왕이 됐을 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진인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인인 거죠. 그 다음에 왕이란 말도 거서간을 진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서라벌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들이 바로 단군 왕검 사회의 초기 그룹을 우리 역사책에서 진번이라고도 나오죠. 참진짜 진번. 그죠? 그 진번하고 진인하고 다 같은 그룹을 지칭하던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과 제가 보면 기자조선에서 한시조선으로 바뀐 이 세력들은 요서 지역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요동에는 진번 세력이 있다가 진계라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진계 연나라 소왕 때, 그죠?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소왕 때 진계가 동쪽을 공격해서 동호를 천열이 물렸다는 표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고조선이 2000여리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 요서 지역에서 나나 지역에서 이렇게 쭉 그으면 뭐 대동 두만가까지 이렇게 그으면 한 200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자조선에서 한시조선으로 바뀐 그 조선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는 적어도 기원전 3세기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문화를 풀 때 거기다 맞추면 안 되고 단군 왕검 사회가 은나라 무정 때 무너져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반도에 1000여 년 동안 그들만이 주도하던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에다가 우리가 풍요도를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군 숙친이 생겨서 단군 조선이 생겨서 진인이 이렇게 와서 여기 그러니까 혈맥과 문화가 사실은 동북에서 서북에서 동남방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비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결의 어떤 책에 보면 서북에서 귀동남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비결에도 보면.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제안인데 저는 단군 조선을 단군 숙신으로 불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신청원이 많은 사람들이 조선 숙신 다 같은 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거죠. 그건 제가 책에다 부연 설명은 해놨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적어도 제가 지금 공부를 해서 새롭게 정립한 역사 정체성은 적어도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난낭비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풍류도를 설명할 때 난낭비서에서 규정하길 뭐라고 했어요? 왈풍류도 해놓고 포함 삼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동북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 나왔던 기독교 빼고 이쪽 동쪽에서 나왔던 불교, 유교, 도교가를 포함하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풍류도란 그릇에 유교를 담고 불교를 담고 도교를 담아도 여백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풍류도라는 것이 적어도 신석기 이래의 동북아시아 정신문화의 모태이거나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역사 틀로 보면 그걸 담당한 세력이 공공이었을 개연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석기 중기에 기원전 4000년경부터 기원전 2500년까지 중원 지역에서 문화를 주도한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이고 하나는 염제거든요. 그래서 염제하고 공공하고 문화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면 포함 삼교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도교, 그러니까 풍류도에는 도교적 속성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죠? 중국 도교적 속성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건 바로 공공 세력이 중원에다 남겨놓고 온 문화가 내려가면서 초나라 문화에서 도교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 그게 이제 실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아 이제 새로운 통일 시대를 생각하면서 제가 큰 흐름에서 생각해 본 게 뭐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천도에서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황제계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투쟁하는 깡패 문화, 폭력으로 승자가 독식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패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패도 문화로. 패도 문화가 바뀌어서 물론 이거는 지금 학술에서는 할 때는 뭐 왕도 패도 얘기하는 게 맹자가 요순 시대부터 상당히까지는 왕도였다가 전국 시대 되면서 패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면 이미 중원에 있던 많은 그 엘리트 부족들을 사방으로 축출하는 그 과정이 이미 패도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양이 무너지는 게 바로 또 패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양 문화는 화백을 깔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의 부족장들의 합의체 공동체였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나라 우임금이 아들한테 물려주는 과정부터는 이미 패도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아는 왕도와 패도가 춤추다가 결국 민주주의가 거쳐서 우리가 통일시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새로운 시대를 꿈꾸려면 다시 천도가 복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도를 복구할 수 있는 거는 역사의 흐름과 기맥으로 봤을 때 우리 한민족 잠재적 DNA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 텃밭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천도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문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풍류도가 연원이 선도인가 무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고유의 신도라는 선도라는 차원에서 하고 하나는 무교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파라고 얘기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셨던 이능화 선생 같은 경우에 조선 도교사에서 화랑을 선파로 이해하면서 선도하고 연결시키는 개념을 설정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동희 선생의 맏형이었던 그 범부 김정선 선생 같은 경우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 무에다 연원을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흥윤 선생이라고 무속을 전공하신 분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유동식 교수 같은 경우도 풍류도가 무하고 연결된다고 봤고요. 또 김종우라고 하는 분도 그런 관점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짧게만 정리. 제 생각은 어떻게 보냐 하면, 그러니까 무와 선도는 원래는 한 뿌리였다는 거예요. 한 뿌리였는데 선도로 가는 쪽은 환웅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이데올로기와 수행적 방법론을 가지고 수련파로 들어간 거고,
수련해서 움직인 거고, 무라는 거는 그들이 무행위를,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소통시키고 하는 그런 대동굿을 하는 그런 무의 행위가 무당 쪽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같이 하던 건데, 재정일체에서는 같이 하던 건데 갈라지면서 선하고 무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물 좀 안 먹을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흐름 때문에 제가 가져오신 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난낭비서의 저 난낭을 경문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난낭이 경문왕이 화랑 출신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문왕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최치원 선생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난낭비서가 어쩌면 경문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알죠. 우리가 국유, 현묘지도, 월풍류, 설교지원, 비상선사.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신뢰 포함 3개하고 접하군생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너무나 요새는 많이 말씀들 하는데 홍익인간 개념이 풍류도에서는 접하군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죠? 단군 시대의 환웅 시대 홍익인간 개념이 접하군생이라고 표현됐다고, 한자가 바뀌어서 표현된 거죠. 뜻은 같은 건데. 그 신뢰 포함 상교는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민영현 교수 같은 경우도 풍류도 3개 요소 이외에 독창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논문을 나름대로 몇십 개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저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풍류도는 그러니까 유불선 섞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건데 다 담아도 여백이 있는 도더라고 지금 학자들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풍류도 하고 선봉도 풍류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풍류도라는 우리 도에 포함 3교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도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최채원이 규정을 해놨는데 아무도 그 비롯된 것에 대한 해명을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못했어요. 그럼 대부분 어디 가냐 하면 단군 신화에까지 가요, 늘. 근데 단군 신화에까지만 가서 해결을 하면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논문에 보면 다 동호 반복이 돼. 거기 가서 딱 부딪혀가지고 다 거기서 그냥 끝나고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게 답답해서 제가 공부한 지 한 30년 됐는데, 그러니까 역사 정체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접하군생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해석하죠. 안호상 교수 같은 경우, 장관 같은 경우 무삶을 접촉해서 감화시킨다. 도광수는 군생에 접해서 화하게 한다. 김대창은 좀 애매하게 푸셨고, 유동식 교수 같은 경우도 중생에 접하여서는 그들을 교화하여 사람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류도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제 생각은 그래요. 풍류도는 단군 신화의 개념처럼 원형적 이상 세계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로고스 세계가, 로고스가 지배하는, 그죠? 완벽한 이성이 지배하는 하늘 세계가 있는 거고, 그 하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지상을 하늘 세계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류도를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수행을 통해서 천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죠? 풍류 지도자가 되려면 수행을 해서 영적 각성을 통해 가지고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고 이 우주 삼라만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기,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놔두어 보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자비행을 하는 거죠. 그 진정한 자비행, 보살행을 하는 게 바로 홍익인간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개념만 가지고 하면 하다가 또 돌아와서 사기치는 거예요. 신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참하고 자기하고 100% 합일이 안 되니까 진정한 보살이 안 되는 거죠. 보살행을 하다가 AC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류도를 새로 할 때 중요한 게 그런 남아있는 문화 풍적 요소를 발견해서 그거를 행법이나 운동 차원에서 다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개념 정립과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자각하는 풍류 선인들을 다시 길러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무슨 소리냐 하면 학자들 당신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명쾌함은 누구도 아직도 해결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흥섭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거 보시면 논문에서 쭉 나열 다 했잖아요. 신채호, 최남선, 안홍순, 양주동, 그리고 유동식, 유병덕, 도광순, 김상인, 민주식, 신은경, 이도홈, 자신에 이르기까지 풍류도의 독자적 특성에 대해서 학문적 명쾌함을 누구도 선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80년대부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살아나고 환단곡에 나와서 바람을 불고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면서 단군 이래로 나름대로 자긍심을 살리고 막 해서 국학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찾고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이 도전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도 저 원뿌리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역사 정체성에 대한 상고사범을 잃어버린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데서 작년에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 선도 단체에서 교수들 5분인가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주제 발표를 이렇게 하시는데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도교적으로. 근데 논문에서 뭐라고 발표하시는지 알아요? 신라의 채치원 이후에는 중국 도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내단학으로 갔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도교 학자가 그 서원 공부하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학술대회 하자고 해서 모아서 강의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분이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록에 보면 최초원 선생이 종남산에 가서 내단 비결을 받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들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물론 비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그걸 인정해가지고 내단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풍류도 없어지고 중국 내단학분이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그 사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풍류도는 중국 도교처럼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려고 산으로 도망가는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도와주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세상에 실천하고 우리 풍주도는 실천하는 행자들이었어요. 중국 도교는 더러운 세상, 그죠? 내 몸 명을 보전하자, 그죠? 길고 장생하자 그렇게 해서 수련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로 발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채취원 다음에 내단하고 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규정은 다 틀리지.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류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환웅 세력인 공공적 사상에서 풍류도를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도교의 뿌리는 환웅의 신교. 제가 이 신인교라고 한 것도 뭐냐 하면 풍류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 고대인들은 지금 성경에 보면 성령의 말씀, 씨를 잘 모르고 말씀을 이해해서 성령이 복원 안 된 사람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하죠. 그죠? 우리도 사실 고대 사회에서 영이 각성되지 않은 존재를 다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신인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신을 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온 자들. 그죠? 하늘에서 씨를 가지고 신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와서 화신한 사람들을 신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와서 신인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하늘로 돌아가니까 선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류를 다시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천도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불성, 우리 내재되어 있는 신성, 그죠? 하늘님의 마음을 복구해야 되는 게 사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복구가 돼야만이 실천행이 나오고 그 실천행이 변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목숨 바치고 수은선생이 목숨 바치잖아요. 그죠? 그 목숨을 왜 바치냐 하면 도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힘이 진정으로 하늘을 깨달았을 때 오는 행위거든요. 보살의 행위거든요. 죽음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라는 세력이 보시면 봐요. 저 중국 고대 중국 한자 기원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공자가 생긴 걸 말해주는 거예요. 봐요. 쌍수 거동 위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떠받드는 게 공손하게 처음에 글자가 나온 게 그죠? 근데 뭘 떠받들었냐 하면 이 무자에 있는 가운데 공자를 떠받든 게 공공인 거예요. 그죠? 공공이라는 세력이 바로 누구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리 소도 있죠. 신성한 공간에서 하늘을 떠받들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원 문화에서 천도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공공이고 그들이 북경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오늘은 조선화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 곰족하고 연결.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동북이 선도의 출발지라면 단군 신화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분명히 한홍 세력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웅녀나 호녀는 제지에다가 그들의 의식이 천도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한홍 세력한테 우리가 인간이 되어주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늘하고 줘가지고 굴에서 3-7일 기도해가지고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외부에서 왔던 공공 세력이 종교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표현을 저렇게 해놨는데 신인 환원과 예수 이렇게 해놨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인데 1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죠? 저게 바로 한홍의 생각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에 이제 더 정리해서 쓰겠지만 풍류도가 유라시아 적어도 제 판단에는 유라시아 전체에서 신석기 이래에 나온 모든 대종교를 그릇에 다 담아도 남는 가장 원초적인 도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뭐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봐요. 아버지 나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나라, 하늘에 있는 완성된 나라, 하늘에 있는 이상적인 나라,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하시게 내려오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제세이화. 그죠? 하늘의 완벽한 이상적인 이법이 여기에서 땅에서도 화하게 변화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유불선만 아니라 유불선 기독교가 풍류에 다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가서 얘기하겠지만 전체적 유라시아 문명의 시운이 서세동점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통일만 전쟁 없는 통일만 잘 이루고 리더 그룹만 잘 만나면 또 우리 스스로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움직여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분명히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소도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국에서 화백과 선양 문화가 있었다고. 진왕들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소도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마한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소도 문화가 나오는데 그대로 문화가 있지만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군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입 대목하고, 그죠? 입 대목하고 이거라니까요. 소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죠? 소도에다 나무 기둥을 세우고 입 대목하고 하늘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동북아 문화의 많은 종교 문화가 옥황상제도 다 그렇지만 일본 천황대제도 그렇고 결국은 공공이 생각했던 거, 저 입 대목한 신목의 중심점이 어디냐 하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럼 우리는 왜 북극성 안 하고 칠성림 했을까? 눈에 북극성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북극성을 보자 하는 별이 7별이 칠성인 거죠. 성경에도 보면 7령 7빛 계속 7이 나와요, 거기도, 그죠? 하늘님을 보자 하는 밝은 빛 7개, 그죠? 그래서 그 7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도 문화도 사실은 단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고 이 소대 문화가 다 그렇게 공공이라는 세력을 넣었을 때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풍 선생이 얘기했지만 보세요. 절지천통고사라는 게 뭐냐면 전욱은 아시다시피 전욱은 황제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욱이 상제 보좌에 오르자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그가 통치했던 우주는 증조보인 황제 때보다 훨씬 잘 다스려졌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냐, 그가 상제에 오르고 나서 맨 먼저 착수했던 대사업은 이 사람들을 시켜서 천지간에 놓여있던 통로를 끊어버리게 함으로써 그 통로를 통해 그걸 천재라고 하는데 하늘 사다리가 있었는데 천재는 신과 선인 그리고 무사가 가설을 했고 하늘을 오르내리던 건데 그걸 끊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황제계가 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옹립된 그 부족장만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족의 지도자도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그 그룹 전체에서 밝은 이들도 하늘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황제계가 장악하고는 패도를 하려니까 야, 하늘은 나만 가는 거야, 그지? 하늘은 나만 가는 거야. 너는 가지 마. 응?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 뭘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말을 내면 이게 다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쟤도 하늘 갔다 와서 들었다 하고 쟤도 하늘 갔다 와서 들었다 하고 쟤도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통합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런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가끔 그 황제계부터 중원에서 깡패 정치가 시작됐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가 끊어진 거죠. 이제 저게 바로 저 때부터 어떻게 되냐, 중국 황제는 선양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는, 그죠? 제후는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자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단군 신화에서는 단군 조선하고 요임금까지만 연결이 돼 있어요. 시간이. 근데 조선 후기에 허목이 동사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서 신시씨와, 그죠? 신시가 환웅이거든요. 규원사화에 보면 환웅을 신시라고 표현했어요. 저 코드는 뭘 말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냐 하면 한단고기에 있는 규원사화가 조선시대에 쓰여졌을 개연성을 주는 단서예요. 왜냐하면 신시라는 표현은 규원사화 외에는 없어요. 환웅을. 그러니까 허목이 있을 때 적어도 동시대 혹은 그 전에 규원사화가 쓰였을 개연성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신시라고 할 때. 그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시하고 단군지세가 중국에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제국과 요순시대하고 맞닿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요임금 시대에서 제국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허목은
비전되는 자료를 보고 저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지 생각으로 했을까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우린 지금 그 정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을 넣고 보면 환웅은 중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도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요순 시대가 아니라 그 윗대까지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선 이 문장에서 보면 신시하고 제곡하고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단군하고 요순 시대하고 연결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목이 뭔가 텍스트를 봤는지 아니면 자기가 추정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군 신화에 나오는 요순 시대하고 단군 조선하고 연결된 거를 우리 조상인 환웅 그룹이 제곡 시대까지도 연결된다는 걸 지금 문헌 자료로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예, 요거는 지금 이 그림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을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중국 책을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10권을 가지고 보면 8권 정도는 치우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제 생각도 개연성이 있는 게 동의의 뿌리에 나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신석기 쪽에서 제일 뿌리가 누구냐 하면 복희예요. 복희가 동북 시베리아에서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내려온 세력이 복희라고 봐야잖아. 그래서 어쩌면 치우가 남방에서 올라와서 산동에서 만나서 문화가 섞이면서 동이그룹이 대동이그룹이 되는 과정에서 사력에서 활동했을 개연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우리가 지금 잘 아는 홍산문화 세력하고 중원에 있던 세력하고 산동에 있었던 3대 세력이 투쟁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위치 바뀜이 되죠. 주 세력들의 위치 바뀜이. 그 과정에 우리도 이제 튕겨져 나오는 거 공공도. 이제 얼추 끝나가는데 제가 요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계가 천도를 왜곡하고 폐도를 행했는데 아까 설명 선양제도나 화백제도는 천도 문화의 유습이라는 거 제가 보면 동양 문화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 문화 쿠릴타이하고만 연결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원초적으로는 공공 세력이 중원에 있을 때도 화백과 선양제도로 공동체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자와 맹자가 나서 천도 문화를 회복하려는 왕도 정치를 제창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후 동아시아 정치는 패도와 왕도 정치 갈등이 연출이 되었고 우리는 공공의 천도 정치인 선양 문화를 단군 시대와 진인 공동체에서 유지를 하다가 초기 신라 박석김의 선양 문화는 바로 공공적이 실천하던 천도 문화의 유습이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서 천도를 회복한 진정한 선양 정치, 화백 정치를 통해서 인류가 공존 공영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만 하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걸 또 정리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천도 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공공이 하늘과 소통한 백성을 이롭게 하는 화백과 선양 문화를 유지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단군에게 전해졌고 그게 표현되기를 홍익인간 제세 이화로 표현됐고 요 재정일치 문화가 박혁거세로 전달된 다음에 풍류도로 전달돼서 접하군생하는 거로 이념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장인데 봐요. 고려 성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주전론자인 이지백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와 그때까지 저럴 수 있었나? 저런 견해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뭐라고 올리냐면 타국의 이법인 유도, 불도, 불교, 도교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왕이 행하던 연등, 팔관, 선랑 등을 부활해서 다시 행하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고 태평한 시대를 만드는 길이 된다 하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도 풍류도에 대한 엘리트 그룹에서 풍류도에 대한 어떤 신념, 주체적인 자신감 이런 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묘청의 난까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다가
묘청이 김부식한테 절멸을 당하면서 묘청 세력이 김부식이 묘청 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개성에 있는 그 묘청파들, 전국의 묘청파들 1200명을 왕명 없이 처단했어요. 주력 빼고도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풍류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상층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조선 해방 이때까지 비극으로 쭉 온 거예요. 그죠?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아까 말한 허목이, 이것도 제가 새로 자료를 찾았는데 보세요.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허목의 표현을 보세요. 환인씨가 신시씨를 낳았는데 시교 생민지치했다. 그죠? 홍익인간, 접하군생, 생민. 그죠? 풍류도의 또 다른 개념이 우리가 문헌에 남아 있는 홍익인간, 접하군생, 생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하늘을 아는 선비, 하늘을 아는 지식인, 하늘을 아는 지도자가, 그죠? 민을 위하는, 베푸는 자비로운 공동체를 지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미래 사회에서 더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버리자는 게, 그걸 우린 다 껴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청에서 겪어진 풍류의 정맥이 저는 수은 최재우가 복원했다고 보거든요. 얼추 다 해가는데 뭐요? 최재우 선생이 최시영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포함 3교를 최재우가 그대로 얘기해요. 최재우가 비석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 분명히 똑같이 말해요. 오도는 원래 유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러나 오도는 유불선 합일인데 천도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일부분이라. 그죠? 포함 3교죠. 그죠? 수은 선생이 완벽하게 포함 3교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걸 내가 난낭비서를 보니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깨닫고 보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는 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늘과 소통하는 데서요. 원형은 계속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은 선생님 내성 기치가 뭐예요? 보국안민하고 광대 창생해야 된다. 생민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홍익인간 접하군생.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인 풍류 선도 유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봤을 때, 우리 동북아시아에 봤을 때. 그래서 천도를 복원할 수 있는 문화 집단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면 그래요. 왜 통일시대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하면, 원래 천도가 실행되던 관계가, 왜냐하면 원시 공동체에서, 그죠? 동네에 먹을 거는 상당히 있는 데서, 공간도 널찍한 데서 부족이 형성돼서 살 때까지만 해도 부족절이 합의적으로 선의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인구가 팽창하고 욕심의 영이, 욕망의 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역사 발전 법칙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먹이를 두고 욕망을 채우기 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시대가 무궁하게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지구에 73억이 사는데도 평균적으로 먹고 자고 입는데 그게 고생하지 않는 단계로 올라왔어요. 그죠?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부터는 욕망과 욕심, 남의 거를 뺏어서 더 잘 살라는 마인드를 안 가져도, 다시 분배하고 살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해도 나눠 먹을 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천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 천도가 실현되는 정치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인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길 개연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 텃밭,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텃밭이 한반도일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 전쟁 없는 통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물질적 토대가 무너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 없는 통일만 되고 우리 각인이 지금 전국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내가 대충 생각해도 뭐 한단, 뭐 천부경, 뭐 무더지, 풍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최고의 구심점이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이 의지가 큰 뜻으로 결합만 돼서, 그죠? 지금 제가 설명 이런 틀이 만약 이건 제 가설이고 제가 30년 동안 세우긴 했지만 이런 흐름과 이런 걸 수용해서 어떤 큰 텐트 속으로 우리가 결집을 해서 그런 세상을 같이 꿈꾼다면 가능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묘청 이후에 땅을 나눠 먹는 유교 엘리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번 통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지만 중변이나 대변이 아니면 혁명을 못해요. 세상을 못 바꿔요.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수혈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근데 판을 뒤집지는 못해요. 그죠? 판을 뒤집을 때는 혁명적인 상황이 무르익었을 텐데 그건 역사 극변동기거든요. 지금 제가 봐요. 우리가 진짜 통일 대한민국이 저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4강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남북한이 지금 네 축들이 둘씩 나눠서 서로 편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통일을 못하면 내 나라도 다 나빠요, 사실은. 제 판단은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통일을 잘 하고 우리가 좋은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파랑개비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파랑개비가 보면 중심축에 우리가 철사 꽂아놓고 파랑개비 네 축을 돌리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네 축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변 4강한테도 길게 보면 엄청난 이익이고 그건 곧 세계 평화가 되고 세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뿐만 아니라 밖의 지도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대한민국 통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지금 이익을 취하는 건 작은 이익이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통합시켜서 우리가 중심축을 잡아주고 4강이 화해할 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훨씬 더 세계 전체가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지도자라는 게 우리가 홍익인간하고 그럴 때 선인들, 신인들이 지도할 때는 그때는 그들이 땅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까지 있어서 사실은 내다보는 힘도 있고 이렇게 판을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잘 안 믿으려 하지만 수은 선생도 그런 얘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조화의 법칙은 보이는 세계, 기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불연 기연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 위험하다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통일이 된다 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데는 통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불연이라는 세계,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에서는 이미 언제쯤 통일이 될 거라고 에너지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뜬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미래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샤먼에서 늘 얘기하지만 욕심의 영은 하늘이 다 안 보여져요. 스스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가 맑고 깨끗해야 되고 리더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자조차도 맑으면 맑을수록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류도 정신을 회복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통일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꾸자는 거예요. 지금 자꾸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그죠?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공부를 가르쳐서 공감을 시키고 확산시키고 해서 언젠가는 이제 정말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같은데 제가 시간 다 썼네.
여기 우시라 교수도 여기 있는데 제가 통일 대한민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세동전 뭐 이렇게 한반도로 온다고 동북에 온다 하지만 가장 좋은 자연 조건만 해도 그래요. 홍산문화, 우리가 잘 아는 홍산문화, 후기 홍산문화가 발전한 게 기원전 3,500에서 3,000년경인데 지금도 온도가 3도에서 4도 높았어요. 그때 만주가 대단히 번성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었어요. 자연지리적 조건. 근데 지금 모든 기후학자들이 금세기 말까지 3, 4도 올라간다 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통일 대한민국의 앞마당이 사람과 물자와 문화가 집결된, 동북에 집결된 에너지 중심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앞마당을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거긴 또 우리 다 역자 연거권이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공감해보고 토론해보고 힘을 합쳐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갈 수 있다, 해보자 하고 그런 엘리트들이 좀 모이면 교육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정교해서 안 되면 밖에 시스템으로도 교육할 수 있어요. 사람만 제대로 모이면. 어쨌든 여기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질문 그렇게 할게요. 예, 우리 열렬히 이렇게 해주신 저기서 이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강의가 너무 명쾌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풍류도라는 걸 이렇게 간판을 걸으니까 처음에 우시란 선생님 왔는데 왜 이 사람아 풍류도 간판 걸었어? 그래서 내가 풍류도 알려고 걸었어 이렇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이렇게 풍류가 어떻게 이 민족과 또 통일과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30분까지인데 딱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나 두 분만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바깥에 음료도 제공돼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마무리하시고 서운한 사람은 3차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형진 선생님이 평생 동안 나라의 그 지원 없이 홀로 스스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데 깊은 경의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경북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하고 있는 김정모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적이나 고조선 세력들은 주로 뭘 먹고 살았는지, 경제적 토대가 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는 깊이 연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동북아 역사로 보면 그분들이 대체로 주식으로 했던 게 조기장 이렇게 식품을 한 거고 동북 지역에 와서는 이제 수렵하고 농경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은 조하고 기장이 주식이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직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고대짐에 직자 들어가는 직산도 왜 우리가 무슨 백제의 고도라고도 하다가 지금은 비료백제가 아니 한성백제로 다 올라왔죠. 옛날에는 직산이 그 백제의 수도였다는 설도 있었거든요. 이병도로 해서 있었는데 그 직자가 저는 보면 그 직신이 원래는 땅의 신으로 뱀하고 연결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징물이. 그래서 우리 공공이 다 뱀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그 충청도에 있는 직산도 그 뒷산이 뱀사자 사산이에요. 사산. 뱀사자 사산이거든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장과 조와 기장을 주로 먹었고 동북쪽으로 와서는 수렵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먹었겠죠. 바닷가도 사고 강가에 살았으니까. 예. 다음 예. 하나 한 번 더. 예. 예. 큰 소리 한번 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화백 정치라고 해서 합의제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공이 축출될 때에 좀 짧게 가져왔지만 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임금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음에 누가 왕을 할 거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다른 그룹에서 처음에는 아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요인이 뭐라 하냐면 아들은 싸가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럼 또 그다음에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추천된 이가 누구냐 하면 공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저기서 추출이 안 됐으면 저기 눌러 앉을 뻔해서 우리 조상 안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합의제를 이끌려는 정신을 화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지금 후대의 개념으로 그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화백회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신라의 화백을 얘기할 때 몽골 쿠리타일 쪽으로만 연결을 해요 대부분. 근데 꼭 그렇지가 않고 제가 보니까 문명사 쪽으로 보면 중국에서 황제들이 내려와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진짜 강의하실 우리 현우 정영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얼문화 원고원장이시면서 부산 KBS 시민대학 강사를 하시고 앞에 있는 책을 많이 이렇게 서술 쓰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 마련돼서 서울에서 처음 이런 큰 무대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경주에 내려가서 한 30년 동안 한국 상고사와 그 풍류도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그 결과물로 책을 한 5권 정도 발표를 했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진짜 강의하실 우리 현우 정영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얼문화 원고원장이시면서 부산 KBS 시민대학 강사를 하시고 앞에 있는 책을 많이 이렇게 서술 쓰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 마련돼서 서울에서 처음 이런 큰 무대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경주에 내려가서 한 30년 동안 한국 상고사와 그 풍류도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그 결과물로 책을 한 5권 정도 발표를 했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틀이 정리가 얼추 다 되어 가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풍 선생은 아마 저하고 한 15, 16년 전에 이미 만났었고 간간히 만나면서 풍류도 얘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 많이 뛰셨고 저는 사실 대외 활동을 안 하고 거의 학문적으로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환단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과연 한민족이 상고 시대에 상당한 문화민족이었고